자, 오늘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국내 증시는 이 세제 개편안의 역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특별 대담을 좀 긴급하게 마련을 했고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가 지금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네. 자, 일단 뭐 국내 시장 사실 이 선진 시장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또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있긴 한데 국내 이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체력이 뭔가 충격을 가하면은 확 흔들리는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외부, 내부. 맞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부적인 요인이 좀 더 큰 것 같다 생각인데 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파악하시는지요? 예, 이건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이제 우리 증시를 이제 정말 국장 부활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좀 잘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많은 걸 하셨는데요. 네.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 거버넌스 개혁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이번에 그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내리는 이거는 기존 기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배치되죠. 네. 근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10억으로 내린다고 해도 세금을 전혀 더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증세가 안 됐던 게 이제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미 20년에서 22년 때는 10억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50억인 때랑 10억인 때 비교해 보면 알 텐데 이게 그냥 저희는 이 법을 이제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억 이상도 아니고 한 7, 8억 정도 이상 되는 주식을 아마 거의 9, 10, 11월부터 매도하기 시작할 거고.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또 평가 금액 자체가 10억을 넘겨갈 수도 있잖아요. 넘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팔아버리고 이제 만약에 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싶으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CFD라는 게 있거든요. 변형적으로. 예, 그걸로 이제 파생으로 가져가면 되고, 혹은 팔았다가 내년 초에 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주식의 변동성만 초래하고 연말에 엄청 변동성만 초래하고 사실상 과세는 못 하고요. 더욱이 안 좋은 거는 지금 아까 제가 이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개인 주주들이 주주 명부를 이제 까보면은 10억 이하로 일렬 정도로 다 10억 이상 주주가 없어질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의결권 행사를 못 해요, 주주 명부.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의미 있게 몇십억이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기업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10억 이하가 되면 너무 금액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이 이렇게 뭔가 회사에다가 목소리를 내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뭔가 의결권 행사하는데도 굉장히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 정부에서 하는 거버넌스 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세수 증가는 없으면서 반대로 가는 정책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주주 10억이라는 게 개념도 좀 모호하잖아요. 사실 뭐 계속 그 경제는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거에 전혀 적응을 안 하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요즘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강남의 뭐 모든 집값이 다 그렇진 않아요. 뭐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 국민 평형 얘기했을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4억 원인가 되죠. 근데 그러면 기준이 10억이라는 게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10억이 대주주라고 하면, 대주주라는 거는 뭔가 일반적인 주주 대비해서 뭔가 영향력이 있고 권리가 있어야지만 사실 대주주인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0억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주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고 권리도 없고 금액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안을 가결한 게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일부 그 강성파 의원들 모임이라고 하는데 대부다수에 보면은 주식 투자를 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식 투자 해보지도 않고 왜 저런 입법안을 그냥 쓱 왜? 라고. 이 분명히 역풍이 클 텐데.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기재부 세제실에서 이제 정부안으로 나온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예,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게 또 모호한 그 알력 싸움인가요? 또 모피아의 개념까지 들어가나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이제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또 관료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나름의 또 논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국회에 올라갔을 때 아마 이번에 많은 토론과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여당에 지금 주식 관련해서 이제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네. 그냥 이대로 통과되지 않지 않을까. 예, 그 예전에 금투세 사례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문제인 게 금투세보다도 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이거는 손익 통산이 안 됩니다. 예, 옛날에는 그래도 네. 금투세는 그래도 손실과 이익을 상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내가 대주주 양도세 해당 종목이 2개가 있는데 하나에서 이득을 보고 하나에서 손해를 보면 그래도 세금 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그래도 국회에서 여당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논의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유연성이잖아요. 사실 정책이라는 게 물론 집권을 했으니까 일관성은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의 특장점은 실용성과 유연성, 뭐 상당히 탄력성을 띌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결정은 쪽에 넘어간 거고 어찌됐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시장의 목소리인데 코스피 5천 특위를 또 발족을 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상충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모두에도 배치되는 현상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아닌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고 이제 그 여당에서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 않나. 예,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많은 토론을 거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도 이게 단순히 세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잘 그래도 설명을 거래세도 좀 늘리는 걸로. 그렇죠. 거래세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금투세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투세를 하는 전제로 이제 그 거래세가 내려간 거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반발은 저는 별로 크진 않다고 보고요. 뭐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공평하게 또 모든 사람이 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세는 또 이게 또 원천 징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느끼는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양도세 차입과세는 이 다음 연도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이 클 거예요, 아마. 이거는 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지금 당장도 오늘 코스닥 많이 떨어지는 게 제 생각에는 이거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팔면 더 손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빨리 지금 포지션 사이즈 조정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문제잖아요. 코스닥이 더 문제입니다.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매해 반복되는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 물량 증가. 이게 11월 말경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벌써 당겨가지고 8월 달에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와 같아서 하여튼 지금 또 코스닥, 근데 코스피 5천 특위는 있는데 왜 코스닥 얘기는 안 할까요? 그러네요. 근데 아마 증시 전체를 아마 이제 잘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고요. 되게 뭐 오늘도 이제 사실 그 법사위에서 이제 상법 개정 2차 뭐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되게 하여튼 뭐 투자자로서 고마운 마음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안을 이제 아마 그 기재부에서 냈을 텐데 이거를 국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거버넌스 개혁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세수 효과는 없으면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이것도 잘 관심 가져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그 가닥은 디테일이 좀 정해졌습니까? 일단은 지금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안으로서는 일단 자산총액 2조 이상 대형 상장회사에 한해서 우리나라에 한 204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이미 이거 법에 있는 거거든요. 98년에 상법에 다 사회적 논의로 다 도입돼 있는 제도고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184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정관으로 배제 못하게. 너는 아주 큰 회사고 대형 상장회사니까 조금 더 민주적으로 이사 선임을 해라.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의 지배주주,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44% 수준입니다. 근데 주주총회 참석률이 보통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3% 중에 44%면 과반이죠. 그렇죠. 근데 이사를 그냥 과반 선임으로만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사들을 그냥
다른 주주의 아무 의견이 필요 없고 지배주주 마음대로 뽑았다가 해임했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사회가 당연히 네.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예, 자기 임명권자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한 10%, 20%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한 명, 두 명을 넣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경우가 거의 안 일어날 거지만 네. 넣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의 유권자는 전체 주주구나. 지배주주님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사회 행동이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견제 장치가 도입이 되는 거에 의미를 두셨고 예.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한다면 이제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 뭐 볼멘 소리들을 하시잖아요. 네.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지분율이 높은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은 막 어렵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압박을 좀 받을까요? 예,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계에서 이제 경영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미 1998년부터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회사가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경영권 뭐 탈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이거는 사회적 실험이 끝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도 이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주주들이 누가 돈과 시간을 써서 이렇게 이사를 진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건데 웬만하면 근데 정말 네. 심각한 경우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을 소수의 이사를 넣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잘 경영권 과반수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영권은 그냥 공포 마케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들이 앞으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착한 기업들과 약간 못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착한 기업들은 정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조금 더 우리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됐으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을 해서 네. 지지를 받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좀 저희가 봤을 때 나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든 또 피해가는 어떻게든 피해가는 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차임기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사회 시차임기제. 예, 시차임기제. 이사 임기가 보통 법으로 3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사 임기를 딱 분산을 시켜놔요. 예. 그래서 이사가 보통 뭐 웬만한 상장 기업들은 7명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 이사를 뽑을 때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 숫자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요. 예, 그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2명, 2명, 1명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 쪼개서 하고 2명, 2명, 1명 중에 1명은 분리선출입니다. 네. 예, 3%로 의한 분리선출은 또 집중투표 대상이 아니에요. 복잡한. 그럼 집중투표제는 결국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예, 3년에 한 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예. 이 완벽한 법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이용한 꼼수와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걸 또 막으려는 보완책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긴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어떨까요? 상법 개정 이후에 이사회 다양성 확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이번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도 이번에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 소위를. 네. 오늘 이제 법사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같이 통과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3%로 한 분리선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게 되면 네. 감사위원회가 보통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한 명만 분리선출되니까 감사위원회가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네. 이제 2명이 되면 과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경영권을 이렇게 과반을 가져오진 못해도 소수주주를 신경 쓰는 사람 2명이서 이제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네. 감시와 견제를 드디어 할 수가 있게 된다. 플러스 이제 아까 집중투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이사 숫자를 줄이면 되는데 무한정 그렇게 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분리선출 사회사가 2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사 숫자를 줄여버리면 분리선출 사회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거든요. 2명 중에 5명이면 비대칭 뭐인가라고 그러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예, 뭐 이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병용요법으로 약 먹을 때도 두 개 동시에 먹으면 그렇죠, 효과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두 개 동시에 가면 무한정 이사를 줄이기도 힘들고, 예, 그렇다고 늘리면 집중투표제 때문에 또 이사회 방어 그래서 전체를 다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한 목소리가 아니라 네. 반대의 목소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정도 그리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면은
목소리의 힘이 커질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자리 잡는 시스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맞습니다. 자 이번 우리 코스피를 얘기할 때 또 주식시장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회복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도 있으시고 운용도 해보신 것 같은데. 네네.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의 문제 한두 가지는 아니죠 사실. 어떤 것들이 좀 조밀조밀하게 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게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상장 기업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공개 기업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기업 공개 기업이 되면은 퍼블릭 회사.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의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도 지분이 많지만 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 회사 공개 회사의 이사회는 그냥 독립적으로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와 전체 주주.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제도상 문제로 전체 지배주주만 위해서 일을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지배주주 분들은 이제 이거를 주가를 높이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상속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이고요. 이제 이런 집중 투표제 도입,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그다음에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 도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이제 드디어 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이사회가 이때까지는 형해화돼 있었다면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냥 거수기. 였다면 이제는 드디어 독립적으로 전체 주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벌 문화라는 독특한 용어도 있지만 뭐 자칫 잘못하면 족벌이 되고 대물림, 부의 대물림과 세속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다. 맞습니다. 기업은 계속 성장 모델을 통해 갖고 이익을 창출하고 커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는 현상을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뭐 우리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다듬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은 제약적이지만 그래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이게 시대의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 이유가 이제 우리 자유시장 경제로서 우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성장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은 과연 누가 경영을 해야 되냐?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냐? 아니면 창업자의 아들이 해야 되냐? 이 문제 이게 어느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뭐가 좋냐? 그냥 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뭘 원하냐? 저는 능력 당연히 공정한 사회라면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지금 가는 과정에서 이런 상법 개정, 그다음에 증시의 개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전문 경영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대주주에 인정을 해주지만 참 그런 딜레마를 좀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이 좀 아까운데 다음에 한번 더 또 모셔야겠습니다. 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로부터 오늘 정부의 세법 개편과 관련된 잡음들 한번 정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